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추석 아침 잘 보내고 계신지요? 차례는 지내시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추석이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제 한 해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나갔던 이제 몇 달 돌이켜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몇 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은 매우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례를 지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이 방송을 이제 해외에서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공항에 가실 때 꼭 비자 챙기셔서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추석맞이 비자 특집입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비자를 필수로 요구를 하게 됐나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요즘에 미국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미국 맞죠?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갈등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뭐 외국인 학생, 유학생이죠. 이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내쫓는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하는 뭐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조직했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자를 취소하고 이제 추방하는 이제 이러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거는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한 수정헌법 1호 1조를 이제 위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검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외국인들은 다 비자를 받고 들어오잖아. 그럼 비자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자기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동안에 올렸던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적대적인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지에 대한 뭐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 내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이런저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약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사를 해서 비자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소하고 추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제 조지아주 관련된 이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추석에서도 이런 이제 주제로 대화의 꽃을 이제 피우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H-1B 비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가격을 뭐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죠.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100배로 올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 비자들을 종류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보시면 뭐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미국 갈 때 보면은 에스타라고 받는 것은 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미국에서 관광 이외의 활동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뭔가 입국을 위한 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 받는 게 이 비자인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뭐 F1 비자, F2 비자, 뭐 F2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비자라고 이제 보통 또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유 비자를 이제 받는 경우도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것 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제 비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H-1B 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이제 비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E7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비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100배 이제 올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 고용이 돼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 좋은 이제 그러한 비자인 거죠. 보통 이제 H-1B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학사 이상의 학력, 즉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년 이상의 경력,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하는 일과 학위를 받았던 거하고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컴퓨터 업계에 있지만 내가 철학과
졸업했어. 이러면 상당히 좀 곤란한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H-1B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 기업이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제 이러한 독특한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1B 비자를 이제 고용주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고용 허가가 이제 나오는 셈이죠. 고용 허가를 받아야 외국인이 와서 돈을 벌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 걸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비자가 H-1B 비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기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비자나 이제 상황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간 나오는 게 총 8만 5천 장 정도 됩니다. 8만 5천 개의 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연간 6만 5천. 그 다음에 이제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또 별도의 2만. 그래서 8만 5천 개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이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입니다. 그래서 추첨이라는 것은 뭐냐?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이후에 배분이 되는 거죠. 배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됐네 안 됐네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제 그러한 비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H-1B 비자 소지자 중에 70%가 인도, 그 다음이 중국 해서 두 나라를 합하면은 83%가 되니까 압도적이죠. 그 다음으로 보면은 뭐 단위가 훅 떨어져 가지고 필리핀, 캐나다, 한국 이런 나라들이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가 이제 이 H-1B 비자를 많이 신청을 하는가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과 관련돼 있는 아마존 계열사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상위권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낯선 회사이긴 하지만 왠지 읽어보면 익숙한 타타 같은 이제 인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들이 미국에 이제 지사를 두고 있으니까 미국 법인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H-1B 비자를 통해서 이제 인도 사람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이제 이러한 경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이제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인도 사람들은 한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뭐 전체 이제 미국인들, 뭐 인도계 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관 한 전체 규모의 한 10% 정도가 H-1B 비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 발행 수수료를 대거 올렸죠. 당초에는 이 H-1B 비자를 발급받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한 $1,0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미국 정부한테 이제 납부하는, 그러니까 추첨할 때 서류 낼 때 인지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한 $2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급된 이후에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이제 $7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한 $1,000 정도를 비용 부담하면은 이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100,000, $1,000에서 100배면 $100,00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00를 매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H-1B 비자로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6년 동안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100,000, 내년에도 $100,000, 그 다음에도 $100,000, 매년 $100,000씩 내라. 그러니까 너가 회사가 이 사람을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6년에 $600,000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봐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반발이 이제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이제 금방 꼬리를 내리고 첫 해만 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좀 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그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꼭 컴퓨터, IT 쪽뿐만 아니고 전문직과 관련돼 있는,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한 면허를 보유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해당이 되느냐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T 전문가를 제외하면은 의사, 그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H-1B 비자 대상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야기한 $100,000에서는 의사는 이제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의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의사들이 와야만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의사들에 대해서는 10만 달러에서 제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미국 이제 의료 협회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났죠. 왜? 외국인 의사들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경쟁자가 늘어나고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만 8천 명 정도의 이제 의사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 전체 중에서 한 7,600만 명 정도가 이제 1차 진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반의, 처음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이런 분들이 없는 또는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H-1B 비자는 이제 인도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내 내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6%가 이제 인도 출신이다 할 만큼 사실 인도 사람들, 인도에서 전문직 또는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H-1B 비자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다뤄졌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옆에 요 사진이 있었죠. 골드 카드 비자. 그러니까 H1 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1년에 1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만 내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트럼프 골드 카드 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런 정말 우리가 신용카드 골드 카드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트럼프 골드 카드 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00만 달러를 내면 그냥 미국 영주권 바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골드 카드를 신청을 해서 받으면 직원들을 쓸 수가 있는 또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용으로 기업이 신청하려고 그러면은 1인 직원 한 명을 쓰는데 200만 달러를 주면 이 사람의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에 있을 때 영주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 다른 이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쓰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가 계속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너 영주권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만 달러짜리니까 매우 비싸지만 고급 인력들을 붙잡아 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골드 카드 비자는 이제 100만 달러짜리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골드 위에 카드, 신용카드 위에 뭐 있죠?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골드 카드가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골드 카드 위에 있죠. 뭐 있습니까? 플래티넘.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이제 플래티넘 카드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카드는 플래티넘 카드도 있어요. 플래티넘 카드는 이제 500만 달러입니다.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을 납부를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영주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골드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500만 달러짜리 이 플래티넘 비자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해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500만 달러짜리 플래티넘 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합산해서 미국 내에서 올리는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소득을 내야 되는데 본국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외에서 어떤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고 그 나라에서는 내가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나라 돈이 많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부담 없이 이제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270일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90일 정도는 이제 해외 이제 나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플래티넘 비자도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왜?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입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골드 카드 비자 그다음에 플래티넘 카드 비자를 발급을 통해 가지고 1,0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스케일이 좀 큰데 이번에는 5천억 달러는 아니고 1,00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장사를 하겠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드 카드 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딱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rump Gold Card is here. 여기 있어요. 그래서 클릭 딱 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트럼프 골드 카드, 그다음에 플래티넘 카드인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아직 그다음 이 플래티넘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골드 카드 비자는 이제 여기 보면 어플라이 할 수 있죠. 누르고 들어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 그다음에 어느 지역, 그다음에 왜 관심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이메일 주소 쓰고 나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 이름 쓰고 그다음에 내 나라 쓰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용인지 아니면 기업용인지 정도만 구별하면은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클릭하면 이제 수수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00만 달러 납부하면 비자 나옵니다. 100만 달러니까 얼마죠? 14억.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뭐 영주권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4억 내면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해봤지만 아마 그 다음 순서도 되게 이제 단순할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H-1B라는 비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인력들을 저렴하게 이제 많이 그동안 내려왔는데 이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은 더 이상 저렴한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싼 임금을 줄 만한 사람들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H-1B 비자 같은 경우는 급여 중간값, 이 H-1B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아무래도 임금 수준 낮은데 이제 94,000달러.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급여가 올라갔던 사람들은 한 12만 9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을 사람 정도만 이제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인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는 인도와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기업들한테 부담을 키우면 채용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이 고학력 직장을 좋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고학력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논리적인 이걸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IT 업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거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잘됐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환영의 뜻을 표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고 괜찮은 일자리인데 내 자식도 이런 일자리를 와야 되는데 지금 인도 애들, 중국 애들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이거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들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쪽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수학 잘해야 돼요. 대학 졸업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미국 사람들한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나라들의 순서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수학이 어려워요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 사람들의 29%는 수학이 어려워서 흔히 말하는 수포자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에서 가장 수포자가 낮은 7.1%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사는 우리로 따지면은 매우 쉬운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계산하지라고 대답하다 보니까 7.1%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포자 보통 대한민국에서 수포자가 언제 발생하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소금물 농도 계산할 때 이제 물과 소금 막 부어서 계산해봐 이럴 때 이제 한번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가지고 분수의 셈을 할 때 수포자가 처음 발생합니다. 이제 분수의 약분, 통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이제 이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첫 번째 수포자가 발생하는데 자오간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H-1B 비자, 고학력, 어떻게 보면 전문직, IT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이제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아웃소싱, 그다음에 글로벌 소싱 이런 게 잘 되다 보니까
저런 기존의 인도 사람이라든지 미국 중국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굳이 이제는 미국에서 그러면 안 해라고 하고 그냥 차라리 이제 옆 나라인 캐나다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말 인도에 갖다 놓던지 뭐 싱가포르에 갖다 놓던지 해외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몰아놓고 일을 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이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 H-1B 비자와 관련되는 이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유탄을 맞는 쪽은 누구냐? 미국 대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유학하는 인도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미국 IT 기업의 H-1B 비자로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땡빚을 내서 달러빚을 내가지고 그러한 등록금을 지불을 하는데 이게 막혔다? 그러면 내가 유학 갈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학생에 대한 의존 비율이 매우 높은 미국 대학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생 중에 한 25%는 인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이 H-1B 비자라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허들인데 그것이 이번에 너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1B 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아니 처음에 미국이 비자 언제부터 받게 됐냐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해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날이니까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자가 없었죠. 미국이 비자를 받기 시작했던 것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 땅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격 조건을 부여하거나 또는 들어온 사람을 추방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1790년 정도부터입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언제 했죠? 1776년에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독립한 이후 얼마 안 돼 가지고 외국과 이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와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약간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이 많죠. 이 지식인들이 사실은 당시 18세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자기들이 독립시켜준 나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국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미국 정치권을 보고 감나라 판나라 이건 아니지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걸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불만이 미국 내에서 꽤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문들을 보고 있으면 프랑스 철학자들이 미국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압력 여론들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의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에게 이제 외국인 추방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이때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연달아 만들어지는데 첫 시작은 이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790년부터 외국인들 잡아가지고 추방했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이 법이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다독거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유효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그냥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8세기 때만 해도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미국에 갈 교통비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미국에 도착만 하면은 그냥 미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이 미국에 가는 게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19세기 후반입니다. 1800 한 뭐 80년대, 뭐 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요 시기에 이제 미국에 입국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중국 사람이었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대륙횡단 열차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시에 이제 꿀이라고 부르는 힘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륙횡단 열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서쪽 구간, 태평양 구간은 중국인들이 건설했고 대서양 구간, 동쪽 구간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일랜드 사람들이야 입 다물고 있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피해갈 방법이 없죠. 외국인이라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대거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미국이 중국 사람들한테 뒤덮이는 거 아니야? 라는 흔히 말하는 황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황인종들이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한 사태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음모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 내 입국이 거절당하거나 안 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원래 있던 중국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막는 게 가능하냐. 법원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지난번에 이제 신우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받아줄 거고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건지는 정부의 권한이야. 행정부의 권한이니까 이거는 행정부 마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 끝이라고 이 당시부터 이제 결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또 20세기 초반에 큰일이 벌어졌죠. 20세기 초반 1901년에 미국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제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쿡 찔러가지고 이제 암살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암살자는 이제 레온 촐고츠라는 이름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딱 이름 들어보면 어떤 나라 사람들 생각나세요? 왠지 이제 동유럽 사람들, 독일계, 체코 이런 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체포된 이제 촐고츠가 이 무정부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 사건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무정부주의자들이 발생한 그러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라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레온 촐고츠라는 이름의 이 무정부주의자는 사실은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그냥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이름이 이랬을 따름인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 정부, 그다음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당시로서는 테러리스트 같은 이 존재가 누구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에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하던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을 확인하고 돌려보내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들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추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민법의 시작은 1903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대대적인 사냥이 벌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1916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한 2년 후죠. 이때까지 실제로 무정부주의자라고 본인이 밝힘으로써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단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누가 무정부주의자인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원래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해외에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유럽 국가들끼리는 당시에 문제가 되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누구는 비밀 경찰이 하고 누구는 공개적으로 경찰이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또 이런 블랙리스트와 관련되는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다 보니까 누가 뭐 대부분 유럽에서 맞겠죠. 누가 이 무정부주의자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 당신 뭐 무정부주의자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인가 확인을 해보지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이제 이 많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이렇게 배를 통해서 미국 땅으로 계속 건너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하게 된 이제 1917년, 즉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결정하면서부터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의 당사자가 돼요. 그러면 전쟁의 당사자니까 상대방 적국이 생기게 됩니다. 적국은 누구죠? 독일을 비롯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적대국 국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1917년부터 미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들은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자가 본격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시점은 19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는 전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임시 규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 불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던 상태에서 전쟁을 핑계로 이런 조치들이 만들어졌고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21년부터 다시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 조항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1921년부터는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자기 입국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사라는 이제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사관을 가든지 아니면 대사관을 가서 영사를 만나서 미국 입국에 대한 필요성,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건지를 설명을 하고 비자를 요건에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준을 내줬냐? 당시에도 당연히 이제 제일 큰 타겟은 무정부주의자, 그 다음이 이제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영사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 비자를 발급하면서 맨 마지막 자리에 1을 씁니다. 1. 아라비아 숫자로 1자를 쓰면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자기가 유리한 서류만 내. 서류를 은폐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일단 비자를 내주지만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했을 때는 한번 탈탈 털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사람은 속이 꼬인 것 같아. 미국에 상당히 적대적인 마음이 막 넘쳐나. 근데 말은 잘하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끝에다가 5자를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5.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미국의 적대적인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하면서 비자와 이제 여권을 내놨을 때 딱 보고 이쪽 방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이때 이제 미국 그 국경 통제소, 그러니까 이민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FBI를 설립하고 죽을 때까지 FBI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던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누군가의 생사 여타를 입국 여부를 판단했다는 이 권한에 대한 중요성, 의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후보는 이때 많이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21년 이후부터는 공산주의자로 대표되는 급진주의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이민으로 만든 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장벽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1921년부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런 비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전쟁을 지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화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훨씬 강화됩니다. 그래서 1918년, 19년 이제 막 비자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직원은 다 합해서 17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42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할 때쯤 되니까 이제 280명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비자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꽤 중요한 업무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2차 세계대전도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달러 그다음에 낮은 관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끝나고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됐으니까 여기에 관한 이제 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미와 남미, 미국 이 나라들이 서로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가입한 국가들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판 이제 쉥겐 조약 같은 것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미 미국과 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나라들은 아니 뭐 굳이 뭐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뒤로 돌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카시 열풍이 불면서 반공산주의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간첩 색출과 관련돼 있는 광풍이 미국 사회를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1950년에는 이제 내부 보안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거나 공산주의를 옹호하거나 공산주의와 관련돼 있는 문헌을 출판하는 이러한 일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단체의 회원 그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의 이민자 같은 경우는 입국이 이제 거부되는 이런 규정들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이미 입국했지만 미국이 생각했을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추방을 해야 되는데 그 추방 권한을 법무부 장관한테 부여해 주는 것도 이때 이 시기부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자만 미국에 대해서 입국이 안 되거나 쫓겨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피카소, 그다음에 찰리 채플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52년 메카시 열풍이 한창 있을 때는 이 워싱턴을 비롯한 이제 미국 지역, 미국 중심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 불가능한 지역으로 됐다라고 이제 신문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불만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뭐 미국은 이제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제 그리고 감시의 수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1965년까지 이제 한 250명 정도를 추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제로 체포를 해서 내보낸 끝까지 내보낸 강제력이 동원된 경우고 여러 가지 조사나 구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난 돌아갈래요. 아니면 나 캐나다로 갈래요. 라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17년부터 이제 비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자는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정치적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부터 이 비자 발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검열,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지, 어떤 글을 썼지, 어떤 영화에 출연했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면서 비자를 발급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즉 민감하게 바라보면은 비자와 검열이 결합한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198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시 좌파가 점유를 하고 있던 이탈리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이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도 이제 해외에 이제 핵군축, 당시에는 이제 이 핵무기를 포기하자,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 한 350명 정도도 아예 비자 발급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9.11 이후부터는 이제 아랍 또는 이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 국가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입지가 바뀌고 나니까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비자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가 영구적으로 돼서 1921년부터 미국에 가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자라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미국에 갈 때 이스타 신청해가지고 편하게 가시니까 별로 그런 건 없지만 저 어릴 때 보면 정말 미국 대사관을 몇 바퀴씩 빙빙 둘러가지고 이 비자 받겠다고 영상 인터뷰를 한다고 줄을 서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비나 햇빛을 피할 차양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줄 한번 쓰면 다 반미주의자가 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위에 차양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시설이 개보수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불편을 겪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이스타가 등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비자하고는 빠이빠이 됐지만 이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투자, 미국 내 일자리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비자를 내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인데 의외로 빠른 시간 내 빠를 때 이제 비자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고 장벽을 높였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추석 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은 어떻든 이스타 이런 걸 통해서도 한국인이라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은 아니고 그 제품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플랜트 뭐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정도는 봐줄게라고 하는 또 이런 유화적 조치를 또 이끌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미국 비자라는 존재는 누구한테는 동경의 대상이고 누구한테는 골칫덩어리의 대상이고 누구한테는 증오의 대상인 그러한 서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 가려면 필요한 비자, 언제부터 비자를 받기 시작했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비자 동향까지 한번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